바람이 거세게 불며 마른 소리를 내며 도시의 순교자 묘지의 울창한 나무들을 때렸다. 오늘은 젊은 군인 이준혁 대위의 일주기였다. 그는 임무 중 희생되었다. 준혁의 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비석 앞에 흰 백합 한 다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눈물이 영숙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손수건을 적셨다. 그녀 옆에는 준혁과 힘든 훈련놀이를 함께했던 충실한 동료 개태양이 우울하게 앉아 있었다. 태양은 가끔 고개를 들어 갈색 눈으로 차가운 비석을 바라보며 주인과 같은 상실의 고통을 나누는 듯했다. 주변은 고요했다. 바람소리와 영숙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태양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아, 내 아들아, 벌써 1년이야. 태양은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낮게 낑낑거리며 손에 머리를 비볐다. 영숙은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준혁에게 들려주었다. 이웃들, 집 뒤뜰의 채소밭, 준혁이 돌아오는 꿈까지.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가자, 태양아. 그녀는 부드럽게 목줄을 당겼지만 태양은 움직이지 않았다. 태양은 비석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영숙은 놀랐다. 태양이 이렇게 행동한 적은 없었다. 태양아, 가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이번엔 태양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다. 태양은 무덤 앞의 흙을 살짝 긁더니 점점 더 세게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다.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비석을 긁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영숙은 깜짝 놀라 겁에 질렸다. 태양아,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그녀는 태양을 끌어내려 했지만 태양은 말을 듣지 않았다. 태양은 짖으며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근처에서 묘를 방문하던 몇몇 사람들이 멈춰 서서 수군거렸다. 저게 왜 저렇게 짖지? 뭔가 이상한 거 아냐? 묘지에서 개가 짖으면 불길하다던데. 영숙은 더욱 두려워하며 손발이 떨렸다. 그녀는 태양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혁아, 네가 신령하다면 엄마에게 알려줘. 무슨 일인지. 그때 준혁의 옛 동료 박민수 대위가 묘를 방문했다. 그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급히 다가왔다. 김 여사님, 무슨 일입니까? 영숙은 태양을 가리키며 흐느꼈다. 민수야, 태양이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아. 계속 짖고 준혁의 무덤을 파. 민수는 태양과 무덤을 번갈아 부었다. 그는 태양이 준혁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알았다. 태양이 이렇게 행동한 적은 없었다. 그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여사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준혁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비밀 임무 중 희생되었다는 것. 아직도 명확한 설명 없이 심정지로 급사했다는 사망 통지서 한 장만 받았다는 것. 민수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건강하고 활기찬 준혁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생각할수록 준혁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느꼈다. 여사님, 민수는 앉아서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뭔가 아는 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지? 태양은 계속 흙을 파며 애절하게 짖었다. 민수는 일어나 영숙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사님, 이 일을 밝혀야겠습니다. 준혁의 무덤을 열어보는 허가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마음속엔 아들이 정말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무엇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일었다. 바람은 계속 거세게 불며
곧 드러날 비밀에 대한 예감을 실어 날랐다. 10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민수는 태양 같은 잘 훈련된 군견의 직감을 잘 알았다. 태양의 반응, 그 짖음에 담긴 광기와 고통은 평범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무덤 아래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준혁의 연인이었던 재능 있는 법의학자 최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지금 도시 순교자 묘지로 올 수 있겠어? 급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다급했다. 지은은 약간 놀랐지만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바로 갈게요. 민수는 영숙을 안심시켰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지은이 오는 동안 민수는 준혁의 무덤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무덤 근처 풀밭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신발 자국이었다. 희미했지만 민수가 그것이 일반 신발이 아니라 군화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자국들을 사진 찍어 전화기에 저장했다. 직감이 그에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약 30분 후 지은이 도착했다. 그녀는 젊은 여성으로 체격은 작았지만 날카로운 지성과 예리함을 풍겼다. 도착하자마자 태양의 격렬한 짖음 소리에 깜짝 놀랐다. 태양은 여전히 땅을 파고 있었고 발톱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 무슨 일인가요? 민수 오빠. 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김영숙 여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지은에게 전하며 방금 발견한 신발 자국을 보여주었다. 지은은 신중히 살펴본 뒤 전문 도구 세트를 꺼내 흙 샘플을 채취했다. 이걸 분석해 볼게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은 그곳에 서서 조용히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땅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려는 듯 끊임없이 파고 있었다. 민수 오빠, 지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준혁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확신은 없었지만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준혁은 건강하고 훈련받은 군인이었기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리 없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사망 통지서에는 심정지로 인한 급사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사망 원인에 대한 다른 세부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영숙 여사님 말로는 준혁이의 시신이 봉인된 관에 실려왔다고 하셨어요. 가족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기회조차 없었다고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말을 이어갈수록 지은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일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신중하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정말 임무 중 희생되었다면 왜 그 임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걸까? 민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올라가며 서울 순교자 묘지에 음울한 분위기와 섞였다. 군대에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준혁의 마지막 임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의 기록은 마치 사라진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의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민수를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여전히 짖고 있었고 그 소리는 묘지의 고요한 공간을 찢는 듯했다. 지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민수 오빠.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준혁이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걸까요?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이 일고 있었다. 만약 그들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두운 음모와 끔찍한 진실에 맞서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었다. 지은아, 민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진실을 찾아야 해. 준혁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결심의 빛이 반짝였다. 태양이 길게 짖으며 그들의 결정을 동의하는 듯 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빗방울은 김 여사의 마음속 고통과 같았다. 하지만 그 하얀 비의 장막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강렬하고 굳건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무덤을 발굴하는 허가를 받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민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상관들을 설득하고 준혁의 죽음 주변에 이상한 점들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지방 당국이 망설였다. 순교자의 무덤을 발굴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였고 여론을 뒤흔들기 쉬웠다. 하지만 민수의 끈질긴 설득과 그와 지은이 수집한 초기 증거 덕분에 결국 허가가 떨어졌다. 사흘 뒤 당국, 군대 대표, 그리고 가족의 입회 아래 서울 순교자 묘지에서 준혁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묘지 전체를 뒤덮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여사는 민수와 지은 옆에 서서 염주를 꼭 쥐고 입속으로 기도를 중얼거렸다. 태양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무덤을 향했고 불안한 빛을 띠고 있었다. 삽으로 흙을 파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죽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 건조하게 울렸다. 흙이 한 겹씩 파헤쳐질 때마다 김 여사의 마음속에는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관 뚜껑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오며 흙의 축축한 곰팡이 냄새를 실어왔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신도 유품도 없었고 단지 관 바닥에 마른 백합꿀잎 몇 개가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김 여사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땅으로 쓰러졌다. 준혁아, 내 아들아. 그녀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묘지의 고요를 갈랐다. 목격자들은 모두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은이 김 여사를 일으켜 위로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준혁이를 찾아낼게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텅 빈 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쓰고 분노로 가득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양이 뛰쳐나가 묘지 뒤쪽에 울창하고 황량한 구역으로 달렸다. 태양, 민수가 소리치며 뒤를 쫓았다. 지은은 김 여사를 부축하며 급히 따라갔다. 태양은 가시덤불 앞에서 멈춰 격렬히 짖었다. 앞발로 덤불 아래의 흙을 파며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알아차렸다. 여긴 파헤친 흔적이 있어.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주변을 확인해봐.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민수의 예상대로 그곳은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새로 덮은 흙은 아직 축축했고 주변 나무 10분 짓눌린 자국이 있었다. 민수 오빠, 누군가 여기에 뭔가를 묻은 것 같아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태양도 열심히 힘을 내어 주둥이와 발로 쉬지 않고 파헤쳤다. 단단한 흙과 한참 씨름한 끝에 초록색 천 조각이 드러났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천을 끌어올렸다. 그것은 준혁이 자주 입던 재킷이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더 깊이 파들어갔다. 그러자
손 하나, 팔 하나, 그리고 마침내 준혁의 온몸이 나타났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몸은 흙과 모래로 더러워졌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숨소리는 약했지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희미하게 이어졌다. 준혁아. 김영숙 여사가 소리치며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준혁아, 내 아들아, 네가 살아있어. 하늘에 감사해. 네가 살아있어. 지은이 준혁의 맥박을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살아계세요. 하지만 매우 약해요. 지금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민수는 급히 준혁을 안아들고 묘지를 빠져나갔다. 지은은 김 여사를 부축하며 세 사람은 서둘러 채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태양은 차 뒤를 따라 달리며 빗속에서 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되찾은 생명을 축하하는 듯했다. 준혁의 가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뒤에는 더 어두운 비밀과 위험한 음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를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응급실에서는 밝은 불빛이 비쳤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준혁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의 몸은 여전히 매우 약했다. 숨소리는 실처럼 가늘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그를 진찰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김 여사는 병상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겼다. 지은은 그녀 곁에서 위로하며 격려했다. 태양은 병상 발치에 앉아 준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가끔 그의 손을 살짝 핥으며 힘을 북돋우려는 듯했다. 1시간 넘게 응급처치를 한 끝에 준혁이 서서히 깨어났다. 그는 눈을 뜨고 어머니와 지은 그리고 태양을 보았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엄마, 지은, 태양.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여사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준혁아, 깨어났구나. 엄마는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지은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준혁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다. 준혁 오빠, 이제 괜찮아요. 준혁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이 스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민수가 병실로 들어와 준혁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다. 태양이 무덤을 파헤친 것부터 관이 비어 있었던 것, 그리고 묘지 뒤쪽 황량한 곳에서 준혁이 산채로 묻혀있던 것을 발견한 것까지 민수의 이야기를 들은 준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고 야윈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더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비밀 임무를 받았다.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매 조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최태성 중령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준혁은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믿을 수 없었어. 내가 항상 존경하고 형처럼 여겼던 사람이 배신자였어. 그는 그 일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태성이 먼저 눈치챘다. 그는 준혁을 기절시키고 마취제를 주사했다. 그리고 그를 산채로 묻었다. 준혁의 목소리가 메어졌고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김 여사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다시 눈물을 쏟았다. 지은은 준혁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분노가 가득했다. 민수는 곁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 더러운 놈. 민수가 이를 갈며 말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준혁은 민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충동적으로 나서면 안 돼, 민수. 태성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야. 그에겐 많은 공범과 그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있어. 우린 신중해야 해.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엄숙해졌다. 지은아, 넌 법의학자야. 태성과 그의 공범들에 맞설 증거를 모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지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할게요. 준혁 오빠, 정의를 되찾도록 도울게요. 태양은 병상 발치에 앉아 준혁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루대 준혁의 말을 이해한 듯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 같았다. 준혁은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순간을 겪었고 어두운 음모에 맞섰지만 준혁은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쓰러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일어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잔혹한 배신으로 쓰러진 동료들을 위해서도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준혁은 앞에 놓인 가시밭길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 지은, 민수, 그리고 항상 어깨를 나란히 했던 충실한 친구 태양이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혁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민수와 지은에게 자신이 겪은 일과 그가 블랙 드래곤이라 부르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움직여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합법적인 기업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렸어. 고위 관료부터 악명 높은 깡패들까지 모두 그들과 연루되어 있어. 민수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조사하기가 쉽지 않겠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어. 블랙 드래곤은 서울 외곽에 비밀 기지를 두고 있어. 거기서 마약과 무기를 집결하지. 하지만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태성에게 당했어.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그 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지은은 노트북을 열고 준혁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의학 전문가로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매우 빠르고 민첩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지은은 의심스러운 몇 개의 장소를 찾아냈다. 블랙 드래곤의 기지로 보이는 세 곳을 추렸어요. 그녀는 화면의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준혁은 지도를 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띄었다. 우리가 나눠서 조사할 거야. 민수, 너는 첫 번째 장소를 맡아. 지은, 너는 두 번째 장소를, 나는 세 번째 장소로 갈게. 민수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임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블랙 드래곤의 범죄를 폭로해 준혁과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출발하기 전 준혁은 태양에게 당부했다. 태양, 집에서 엄마를 지켜.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태양은 준혁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살짝 핥았다.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했다. 준혁은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민수, 지은과 함께 길을 나섰다. 지은이 찾아낸 세 장소는 모두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험준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민수는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있는 낡은 창고에 도착했다. 그는 주변을 신중히 살폈다. 몇 가지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몰래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창고 안으로 잠입해 정교하게 위장된 화물 상자들을 발견했다. 한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마약이 가득했다. 민수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지은은 숲속에 숨겨진 호화로운 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배달원으로 위장해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낯선 사람들이 수상하게 드나드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들의 태도는 은밀하고 신비로웠다. 그녀는 몰래 사진을 찍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이곳이 블랙 드래곤의 기지임이 분명했다. 준혁은 외딴 외곽에 있는 버려진 공장으로 갔다. 그는 안으로 잠입해 지하에 숨겨진 비밀, 벙커를 발견했다. 벙커 안에서 그는 무기, 탄약, 그리고 블랙 드래곤의 활동에 관한 기밀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한 뒤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준혁이 공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낯선 무리에게 포위당했다. 그들은 총을 꺼내 그를 겨누었다. 너 뭐야? 여기 왜 온 거지? 우두머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너희를 끝장낼 사람이지. 그는 재빨리 총을 꺼내 깡패들을 쓰러뜨렸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준혁은 뛰어난 전투 기술로 그들을 모두 제압했다. 하지만 그의 팔에 부상을 입었다. 상처를 간단히 처리한 후 준혁은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그는 민수와 지은을 만나 블랙 드래곤의 범죄를 폭로해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한적한 서울의 카페에서 준혁, 민수, 지은이 모여 각자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블랙 드래곤은 마약 밀매뿐 아니라 무기 밀수, 돈 세탁,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 조직이었다. 우린 극도로 위험한 범죄 조직과 맞서고 있어.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돈, 권력, 무기를 가지고 있어.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 오빠가 찾아낸 문서를 분석해봤어요. 블랙 드래곤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어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들의 음모를 절대 성공하게 둘 수 없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해.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그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어두운 세력과의 생사를 건 싸움. 하지만 그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상부에 보고해야 해.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기능부서 안에 내 통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준혁이 동의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박혜성 대령에게 연락할게. 그와 비밀리에 협력해 블랙 드래곤을 무너뜨릴 거야.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약 박 대령도 매수되었다면요. 준혁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블랙 드래곤이 계속 횡포를 부리게 둘 수는 없어. 그는 민수와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우린 군인이야. 정의의 전사지. 우리의 책임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거야. 물러설 수 없어. 민수와 지은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도 결의가 빛났다. 그들은 앞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블랙 드래곤을 무너뜨리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각자에게 임무를 분담하고 무기와 장비, 그리고 전투 준비를 마쳤다. 준혁은 박혜성 대령에게 연락해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박 대령은 준혁의 이야기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준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블랙 드래곤을 끝장내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 사이 블랙 드래곤의 비밀 기지에서 최태성 중령은 공범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음모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태성이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테러만 완수하면 권력은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한 공범이 입을 열었다. 근데 우리를 조사하는 경찰놈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태성이 비웃었다. 그저 하찮은 경찰놈일 뿐이야. 이미 처리했어. 그는 자신이 언급한 하찮은 경찰이 바로 죽음에서 돌아온 준혁이며 그와 블랙드래곤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준혁과 블랙드래곤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쪽은 돈, 권력, 무기를 가진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자들, 다른 한쪽은 정의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려는 용감하고 정직한 군인들. 이 전쟁은 양보가 없으며 단 하나의 승자만이 남을 것이다. 태양은 예리한 직감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항상 경계하며 김영숙 여사를 지켰고 준혁의 귀환을 기다렸다. 서울은 화려하고 활기찼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범죄가 은밀히 뿌리내리고 번성하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준혁, 민수. 지은은 서울로 와서 블랙드래곤의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빌려 은신처로 삼고 의심스러운 장소에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준혁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블랙드래곤은 몇몇 바와 클럽을 마약과 무기 거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넌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 곳곳에서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가 울렸다. 준혁, 민수, 지은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목록에 있는 바와 클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들은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며 이상 징후를 찾았다. 숨막히는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낯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고 은밀한 눈빛이 가득했다. 준혁은 몇몇 깡패들이 그들을 미행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민수와 지은에게 경계를 알렸다. 그들은 조용히 한적한 구석으로 이동해 더 자세히 관찰했다. 역시나 그 깡패들은 전화로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준혁은 그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 준혁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노출됐어. 세 사람은 재빨리 발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 그 구역을 벗어났다. 깡패들이 뒤를 쫓았고 서울 거리에서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졌다. 준혁은 고속으로 차를 몰며 빽빽한 차량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민수와 지은은 뒷좌석에서 총을 들고 대비했다. 총소리가 울리며 총알이 차창을 스쳤다. 준혁은 속도를 높여 그들을 따돌리려 했다. 마침내 그들은 추격을 벗어났다. 한적한 골목에 차를 세우고 숨을 헐떡였다. 하마터면 끝장날 뻔했네. 민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지은은 무기를 점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요. 블랙드래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전략을 바꿔야겠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블랙드래곤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찾아야 해. 그래야 그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지은이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다. 준혁 오빠가 찾아낸 문서에서 김 회장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던 게 기억나요. 준혁이 눈썹을 찌푸렸다. 김 회장, 나도 그게 누군지 몰라. 다만 블랙드래곤의 배후에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인물이라는 것만 알아. 민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해 알아보는 게 어떨까? 준혁이 동의했다. 여하, 우리 각자 알아보자. 모두 극도로 조심해야 해. 그들은 다시 흩어져 각자 다른 방향으로 김 회장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준혁은 뒷골목의 정보원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단서를 캐물었다. 하지만 김 회장에 대해 아는 이는 없었다. 단지 그가 매우 강력하고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소문만 떠돌았다. 민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았다. 그 역시
김 회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지 못했다. 지은은 도서관에 가서 오래된 자료, 신문, 범죄 관련 서적을 뒤졌다. 그녀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김 회장에 대한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압박감이 커지며 그들은 지치고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김 회장을 찾아 블랙 드래곤의 테러 음모를 막고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김 회장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준혁, 민수, 지은은 점점 낙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다시 모여 앉았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민수가 한숨을 쉬며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도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저는 모든 곳을 뒤져봤지만 단서가 전혀 없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밖에 분주한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갑자기 그는 태양을 떠올렸다. 특별히 훈련된 군견으로 후각이 매우 예리했다. 태양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태양이 필요해. 준혁이 민수와 지은을 돌아보며 말했다. 태양이 우리를 그 두목에게 이끌어줄 수 있을 거야. 민수와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반짝였다. 그들은 태양을 서울로 데려오기로 했다. 다음 날 김영숙 여사가 태양을 서울로 데려왔다. 준혁을 다시 만난 태양은 기뻐하며 그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손을 끊임없이 핥았다. 준혁은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태양, 너 내 도움을 받아야 해. 준혁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최태성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찾아줘. 태양은 손수건을 킁킁 맞더니 냄새를 쫓기 시작했다. 태양은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준혁, 민수, 지은이 급히 뒤를 따랐다. 태양은 그들을 북적이는 서울의 재래시장으로 이끌었다. 태양은 골동품 가게 앞에서 멈춰서서 연신 짖었다. 준혁, 민수,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주변을 살폈다. 가게 주인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준혁이 다가가 정중히 물었다. 이 냄새를 아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손수건을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은 손수건을 맡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준혁은 실망했다. 돌아가려던 찰나 태양이 갑자기 짖으며 벽에 걸린 그림을 향해 달려갔다. 준혁은 태양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그림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신중히 살펴보았다.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림 뒤쪽에서 그는 비밀문을 발견했다. 준혁은 민수와 지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함께 문을 열었다. 문은 깜깜한 지하실로 이어졌다. 그들은 손전등을 켰다.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지하실은 매우 넓었다. 최신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지도, 도표, 그리고 한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준혁은 그가 바로 김 회장임을 알아챘다. 그들은 김 회장의 비밀 기지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 순간 낯선 무리가 지하실로 들이닥쳐 준혁, 민수, 지은을 포위했다. 그들은 총을 꺼내 그들을 겨누었다. 생포하라. 우두머리가 명령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준혁, 민수, 지은은 용감히 싸웠다.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지은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었다. 준혁 오빠, 민수 오빠, 가세요. 제가 막을게요. 지은이 소리쳤다. 준혁과 민수는 지은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 남으면 셋 다 죽을 것임을 알았다. 태양,
지은을 지켜 준혁이 태양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민수와 함께 포위를 뚫고 밖으로 탈출했다. 태양은 남아서 깡패들과 용감히 싸우며 지은을 보호했다. 태양은 물어뜯고 으르렁거리며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다. 하지만 태양도 심하게 다쳤다. 지은은 태양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태양, 고마워. 그녀는 태양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경찰이 들이닥쳐 깡패들을 모두 체포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태양도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준혁과 민수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들은 김 회장의 비밀기지를 찾아냈지만 지은은 부상을 입었다. 태양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험난한 도전이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민수는 지하실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의 사나운 얼굴을 비춘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한다. 귀를 찢는 총소리, 코를 찌르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선명했다. 그는 어깨에 총알이 스쳐 지나가며 재킷을 찢고 뜨거운 통증을 남긴 순간을 기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은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을 때의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그녀의 눈빛이 생생했다. 민수, 준혁 가세요. 저 걱정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민수는 돌아가고 싶었다. 지은 곁에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준혁이 그를 끌었다. 가야 해. 민수, 남으면 우리 셋 다 죽어. 준혁이 혼란스러운 총소리 속에서 외쳤다. 그는 준혁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은을 위험 속에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은 그의 양심을 찢어놓았다. 태양은 언제나처럼 충성스럽게 지은 앞을 막아섰다. 검은 옷의 무리에게 으르렁거리며 위협했다.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게 물어뜯으며 싸웠다. 민수와 준혁은 지하실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은과 태양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아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동료를 위해 복수하고 블랙 드래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민수는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과거 잃은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이제 사랑했던 지은까지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준혁은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꽉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지은을 잃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강해져야 했고 쓰러진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더 결연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김 회장의 비밀기지에서 벌어진 총격전에 대한 소식이 서울 전역에 퍼졌다. 경찰은 몇몇 깡패들을 체포했지만 김 회장과 최태성 중령은 도망쳤다. 지은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다행히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감한 태양은 지은을 지키다 희생됐다. 준혁과 민수는 병원으로 지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준혁과 민수를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태양이 저를 구하려다 죽었어요. 준혁은 지은을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알아, 지은아. 태양은 영웅이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민수는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다. 태양을 위해, 지은을 위해, 그리고 쓰러진 모두를 위해 복수할 거야. 태양의 죽음은 준혁과 민수의 블랙 드래곤에 대한 분노를 더욱 불태웠다. 그들은 이 범죄 조직을 뿌리 뽑고 악당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충실한 친구이자 동료를 잃었지만 앞에 놓인 험난한 싸움을 이어갈
새로운 동기와 힘을 얻었다. 그들은 태양, 정의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군견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태양의 죽음은 준혁의 마음에 큰 빈자리를 남겼다. 태양은 단순한 동료나 충실한 친구가 아니었다. 힘든 훈련과 위험한 임무를 함께 극복했던 추억의 일부였다. 준혁은 태양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작고 털북숭이 강아지였던 태양은 크고 순진한 눈을 반짝였다. 그는 태양을 훈련시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전투기술, 충성심, 용기를 가르쳤다. 태양은 빠르게 배웠고 항상 준혁의 말을 따랐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곁에 있었다. 이제 태양은 없지만 그 모습, 우렁찬 짖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애정 어린 할틈은 준혁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는 태양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태양과 쓰러진 이들을 위해 복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준혁과 민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김 회장을 찾아야 해. 민수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래야 태양, 지은, 그리고 희생된 모두를 위한 복수를 할 수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어. 그는 지은이 김 회장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신비롭고 강력하며 손이 닿지 않는 인물. 그는 무력감과 좌절을 느꼈다. 갑자기 민수가 뭔가를 떠올렸다. 준혁, 몇 년 전 살인사건 기억나? 준혁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사건? 최영민 대령 사건. 민수가 말했다. 그는 자택에서 암살당했어.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 준혁은 그 사건을 떠올렸다. 최영민 대령은 그가 깊이 존경했던 상사였다. 모범적인 군인이자 일에 헌신적이었다. 그의 죽음은 준혁을 큰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다. 기억해. 하지만 그 사건이 김 회장과 무슨 관련이 있지? 민수가 설명했다. 그 사건의 기록을 다시 봤는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 범행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었어. 블랙 드래곤의 스타일과 비슷했지. 게다가 초의 대령은 대규모 무기 밀수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그 밀수가 김 회장과 관련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준혁은 멈칫했다. 그는 이런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 만약 민수의 말이 맞다면 김 회장은 오랫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최 대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해. 준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민수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건 기록을 다시 뒤지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고 범행 현장을 다시 살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어려움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최 대령은 독극물로 살해당했으며 사용된 독은 특정 국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것이었다. 그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금색 커프스 단추도 찾아냈다. 이 커프스 단추에는 블랙 드래곤의 상징과 비슷한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증거들은 김 회장이 최영민 대령 암살의 배후라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들은 조사를 계속했고 김 회장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준혁과 민수는 김 회장에 대한 진실에 가까워졌다. 그들은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했다. 마치 밀림 속에서 사냥감의 발자국을 끈질기게 쫓는 사냥꾼처럼 최영민 대령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줄 알았던 것이 이제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금색 컵스 단추에
기묘한 문양은 그들을 서울의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오래된 금은방으로 이끌었다. 가게 주인은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손재주가 뛰어나 부유한 가문과 고위 관료들을 위해 일한 경험이 있었다. 노인은 그 커프스 단추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확인했지만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준혁과 민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노인은 기억을 떠올렸다. 그 단추를 주문한 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냉혹한 얼굴에 말이 적었고 항상 검은 정장을 입었다. 노인은 그 남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의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었다고 분명히 기억했다. 준혁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왼쪽 뺨의 흉터, 중요한 단서였다. 그들은 왼쪽 뺨에 흉터가 있는 중년 남성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고위 관료, 성공한 사업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샅샅이 조사했다. 며칠간의 검색 끝에 그들은 한 이름을 찾아냈다. 국방부 차관 강민재. 그는 왼쪽 뺨에 긴 흉터를 가지고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최영민 대령과 절친이었다. 준혁과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국방부 차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 블랙 드래곤을 이끄는 김 회장이라니. 그들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고 어두운 음모를 꾸밀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강민재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를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찍고 공범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은 강민재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그가 외국 조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가 이익을 팔아넘긴 증거도 찾았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강민재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자였다. 그들은 국방부 차관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강민재가 조국과 국민을 계속 해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이 싸움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깨끗하고 번영하는 한국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은 박혜성, 대령에게 연락해 발견한 모든 것을 보고했다. 박 대령은 충격을 받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준혁과 민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강민재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준혁과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귀한 이상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았다. 하루하루 준혁과 민수는 김 회장에 대한 진실에 가까워졌다. 그들은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했다. 마치 밀림 속에서 사냥감의 발자국을 끈질기게 쫓는 사냥꾼처럼 민수와 준혁은 지하실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은과 태양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아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동료를 위해 복수하고 블랙 드래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민수는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과거 잃은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이제 사랑했던 지은까지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준혁은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꽉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지은을 잃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강해져야 했고 쓰러진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더 결연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의 비밀기지에서 벌어진 총격전에 대한 소식이 서울 전역에 퍼졌다. 경찰은 몇몇 깡패들을 체포했지만 김 회장과 최태성 중령은 도망쳤다. 지은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다행히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감한 태양은 지은을 지키다 희생됐다. 준혁과 민수는 병원으로 지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준혁과 민수를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태양이 저를 구하려다 죽었어요. 준혁은 지은을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알아, 지은아. 태양은 영웅이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민수는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다. 태양을 위해, 지은을 위해, 그리고 쓰러진 모두를 위해 복수할 거야. 태양의 죽음은 준혁과 민수의 블랙 드래곤에 대한 분노를 더욱 불태웠다. 그들은 이 범죄 조직을 뿌리 뽑고 악당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충실한 친구이자 동료를 잃었지만 앞에 놓인 험난한 싸움을 이어갈 새로운 동기와 힘을 얻었다. 그들은 태양, 정의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군견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태양의 죽음은 준혁의 마음에 큰 빈자리를 남겼다. 태양은 단순한 동료나 충실한 친구가 아니었다. 힘든 훈련과 위험한 임무를 함께 극복했던 추억의 일부였다. 준혁은 태양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작고 털북숭이 강아지였던 태양은 크고 순진한 눈을 반짝였다. 그는 태양을 훈련시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전투기술, 충성심, 용기를 가르쳤다. 태양은 빠르게 배웠고 항상 준혁의 말을 따랐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곁에 있었다. 이제 태양은 없지만 그 모습, 우렁찬 짖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애정 어린 핥음은 준혁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는 태양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태양과 쓰러진 이들을 위해 복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준혁과 민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김 회장을 찾아야 해. 민수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래야 태양, 지은, 그리고 희생된 모두를 위한 복수를 할 수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어. 그는 지은이 김 회장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신비롭고 강력하며 손이 닿지 않는 인물. 그는 무력감과 좌절을 느꼈다. 갑자기 민수가 뭔가를 떠올렸다. 준혁, 몇 년 전 살인사건 기억나? 준혁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사건? 최영민 대령 사건. 민수가 말했다. 그는 자택에서 암살당했어.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 준혁은 그 사건을 떠올렸다. 최영민 대령은 그가 깊이 존경했던 상사였다. 모범적인 군인이자 일에 헌신적이었다. 그의 죽음은 준혁을 큰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다. 기억해. 하지만 그 사건이 김 회장과 무슨 관련이 있지? 민수가 설명했다. 그 사건의 기록을 다시 봤는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 범행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었어. 블랙 드래곤의 스타일과 비슷했지. 게다가 최 대령은 대규모 무기 밀수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그 밀수가 김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준혁은 멈칫했다. 그는 이런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 만약 민수의 말이 맞다면 김 회장은 오랫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최대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해. 준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민수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건 기록을 다시 뒤지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고 범행 현장을 다시 살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어려움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최 대령은 독극물로 살해당했으며 사용된 독은 특정 국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것이었다. 그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금색 컵스 단추도 찾아냈다. 이 컵스 단추에는 블랙 드래곤의 상징과 비슷한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증거들은 김 회장이 최영민 대령 암살의 배후라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들은 조사를 계속했고 김 회장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준혁과 민수는 김 회장에 대한 진실에 가까워졌다. 그들은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했다. 마치 밀림 속에서 사냥감의 발자국을 끈질기게 쫓는 사냥꾼처럼 최영민 대령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줄 알았던 것이 이제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금색 컵스 단추의 기묘한 문양은 그들을 서울의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오래된 금은방으로 이끌었다. 가게 주인은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손재주가 뛰어나 부유한 가문과 고위 관료들을 위해 일한 경험이 있었다. 노인은 그 컵스 단추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확인했지만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준혁과 민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노인은 기억을 떠올렸다. 그 단추를 주문한 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냉혹한 얼굴에 말이 적었고 항상 검은 정장을 입었다. 노인은 그 남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의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었다고 분명히 기억했다. 준혁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왼쪽 뺨의 흉터, 중요한 단서였다. 그들은 왼쪽 뺨에 흉터가 있는 중년 남성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고위 관료, 성공한 사업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샅샅이 조사했다. 며칠간의 검색 끝에 그들은 한 이름을 찾아냈다. 국방부 차관 강민재. 그는 왼쪽 뺨에 긴 흉터를 가지고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최영민 대령과 절친이었다. 준혁과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국방부 차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 블랙 드래곤을 이끄는 김 회장이라니. 그들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고 어두운 음모를 꾸밀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강민재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를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찍고 공범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은 강민재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그가 외국 조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가 이익을 팔아넘긴 증거도 찾았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강민재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자였다. 그들은 국방부 차관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강민재가 조국과 국민을 계속 해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이 싸움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깨끗하고 번영하는 한국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은 박혜성 대령에게 연락해 발견한 모든 것을 보고했다. 박 대령은 충격을 받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준혁과 민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강민재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준혁과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귀한 이상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았다. 하루하루 준혁과 민수는 김 회장에 대한 진실에 가까워졌다. 그들은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했다. 마치 밀림 속에서 사냥감의 발자국을 끈질기게 쫓는 사냥꾼처럼 길을 가던 중 준혁은 박혜성 대령에게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다. 박 대령은 이미 준혁의 어머니 김영숙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그녀를 공격한 자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적시 응급처치를 해 김 여사가 위독한 고비를 넘겼다. 김 여사가 깨어났을 때 준혁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준혁아, 내 아들, 너 괜찮니? 준혁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엄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머니, 지은, 그리고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새 친구인 충성스러운 궁연 백호가 있었다. 백호는 준혁과 함께 미완의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김 여사가 위기를 넘긴 후 준혁은 강민재와 직접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박 대령과 연락해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 강민재가 도망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준혁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끝났네. 특수부대가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 준혁이 말을 이었다. 강민재가 숨어있는 곳은 그의 별장이에요. 계획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세워졌다. 그날 밤 박 대령의 지휘 아래 특수부대가 강민재의 별장을 포위했다. 준혁과 지은도 현장에 있었다. 지은은 다리가 아직 아팠지만 적의 몰락을 직접 보고 싶었다. 까만 밤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수부대는 조용히 별장으로 진입했다. 발소리는 고요한 밤속의 그림자처럼 은밀했다. 별장 안에서는 강민재와 공범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덫이 준비된 것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도 몰랐다. 갑자기 총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다. 특수부대가 돌진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준혁과 지은은 강민재가 있는 거실로 직진했다. 강민재는 준혁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총을 꺼냈지만 너무 늦었다. 준혁은 그를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다. 강민재의 공범들도 특수부대에 의해 제압되었다. 블랙 드래곤은 공식적으로 무너졌다. 강민재가 제거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온 국민이 환호하며 기뻐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무고한 이들이 억울함을 풀었다. 준혁, 지은, 박태령은 모두의 눈에 영웅이 되었다. 병원에서 김 여사는 TV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정의와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운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지은이 준혁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준혁 오빠. 준혁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안도와 행복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양, 민수, 그리고 희생된 모든 이를 위해 복수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정의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했다. 하지만 그는 범죄와의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국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백호, 준혁의 새 궁견은 그의 발치에 누워 그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듯했다. 준혁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감정이 그의 마음에 퍼졌다. 그는 앞길에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항상 곁에 있을 충성스러운 백호가 있었다. 블랙드래곤 사건 석 달 후,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갔다. 준혁의 몸에 난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그와 동료들이 겪은 상실과 희생을 상기시켰다. 그는 특수부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곁에서 평온한 삶을 살기로 했다. 김 여사의 작은 집은 상이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푸른 논밭이 둘러싸고 있었다. 맑고 고요한 공기는 서울의 소랑과는 달랐다. 김 여사는 아들이 돌아와 매우 기뻤다. 그녀는 세심히 그를 보살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혁은 어머니 곁에서 평온과 안락함을 느꼈다. 그는 책을 읽고 운동하고 백호와 놀았다. 백호는 그의 절친이 되었다. 백호는 빠르게 자랐다. 똑똑하고 민첩하며 태양 못지않게 충성스러웠다. 항상 준혁 곁을 맴돌며 따라다녔다. 한가할 때면 준혁은 백호를 데리고 논밭을 거닐며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 백호의 충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박태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혁, 서울에 올 시간 있나? 자네와 태양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고 싶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훈장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대령은 준혁의 뜻을 이해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럼 태양의 동상 제막식에는 와주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용감한 군견을 기리고 싶네. 준혁은 동의했다. 그는 태양이 기억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준혁은 어머니 백호와 함께 서울로 갔다. 태양의 동상 제막식은 성대히 열렸다. 지은, 박태령, 준혁의 옛 동료들을 포함해 많은 이가 참석했다. 태양의 동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높은 화강감 받침대 위에 세워졌다. 태양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은 충성심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준혁은 동상 앞에 서서 백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태양을 충성스럽고 용감한 군경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태양은 떠났지만 그 모습은 준혁과 그를 사랑한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혁, 어머니, 백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삶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애국심, 책임감,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정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친구 백호는 그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평생 곁에 있을 것이다. 준혁과 태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충성, 용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은 노래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준혁 대위와 군견 태양의 이야기는 CA 스토리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충성, 우정, 모성애,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다. 배신당한 군인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어선 영웅이 되기까지 준혁의 여정과 태양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준혁처럼 정의를 지키고 공정을 위해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우는 여전히 메아리친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